네가 감히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했어? 당장 사죄하지 못할까? 우리 딸 때린 남편 나와 엄마는 화가 많이 나서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야, 너 당장 여기로 와. 시간이 없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복수는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들이 전화번호 수첩 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20살 시절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던 그 이름들. 복수는 한 사람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복순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님 정말 누님 맞습니까? 복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 좀 모아. 전화를 끊은 뒤 복순의 눈이 천천히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떨고 있는 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복순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때린 남편 나와 엄마는 화가 많이 나서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복수는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들이 전화번호 수첩 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20살 시절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던 그 이름들. 복수는 한 사람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복순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님 정말 누님 맞습니까? 복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 좀 모아. 전화를 끊은 뒤 복순의 눈이 천천히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떨고 있는 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복순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복순입니다. 지금은 경북 산골짜기에서 작은 과수원을 하는 늙은 엄마로 살고 있지만 한때는 나를 보고 길을 비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내 손이 사과 상자를 나르고 나뭇가지를 쳐내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지만 젊은 시절 내 손은 그런 데 쓰이던 손이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원해서 들어간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떠밀리듯 살기 위해 버티다 보니 그 바닥에 발을 들이게 된 겁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고 술만 마시면 주먹부터 나가던 새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나는 일찍 배웠습니다. 세상은 착하다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울면 더 맞고 참으면 더 빼앗기고 약하면 밟힌다는 걸 너무 어린 나이에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도망치듯 버텼고 그 다음엔 악착같이 물어뜯으며 버텼고 나중에는 내 앞에 선 사람이 먼저 눈을 피하게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나를 복순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복순 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뒤를 따르던 남자들이 있었고 내 눈치만 봐도 벌벌 떨던 인간들도 있었어요. 내가 어디 나타났다는 말만 들어도 술집 문이 조용해지고 골목에 서 있던 애들이 담배를 숨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자랑스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진흙탕 같았습니다. 때리고 뺏고 협박하고 겁주고 그러다 또 누군가에게 쫓기고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 인생을 멈춰 세운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딸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를 낳은 날 나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딸이
내가 살던 세상을 보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건 견딜 수 있어도 내 딸이 그런 바닥 냄새를 맡게 하는 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를 악물고 빠져나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닥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돈 문제도 있었고, 사람 문제도 있었고, 오래 묵은 악연도 많았어요. 그래도 나는 다 끊었습니다. 빚도 갚고, 사람도 끊고, 이름도 지우듯 살았습니다. 서울을 떠나 경북 산골로 내려왔고, 그때부터 나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니라 과수원 아줌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흙 묻히고 사과나무 심는다고 사람이 과거를 지울 수 있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지우고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등에 지고도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요. 그렇게 나는 3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사과나무를 보고 우박이 올까 하늘을 보고 비가 너무 오면 걱정하고 가뭄이 들면 속이 타들어가고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예전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내 소식을 듣고 싶어 했겠지만 다들 선을 지켰어요. 내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오래된 수첩을 펼쳐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쉼없이 걸었어요. 택시에서 피범벅이 되어 내 과수원 마당으로 굴러들어온 내 딸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묻어둔 과거가 다시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요. 내 딸 수진이는 세상에서 제일 순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나는 그런 아이가 늘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내 피를 받고 태어났는데도 어쩜 그렇게 내 성질 하나 안 닮고 고운지 볼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약해졌어요. 수진이는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반반했고 무엇보다 싹싹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산골 과수원 하나뿐이었지만 수진이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좋은 옷 한 벌 안 사 입고 겨울에도 기름 아낀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버티면서 딸 학원비, 대학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까지 다 해냈습니다. 내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아이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쯤이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가 바로 그 집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나는 속이 서늘했어요. 강석훈 회장 아들 강민재. 텔레비전에 나오던 대기업 집안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맞는 데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큰 집안은 그 안에 뭐가 썩었는지 밖에서는 절대 안 보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집안일수록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나는 내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그 사람만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집안 분위기도 품이 있고 조용하다고 했어요. 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딸 눈빛이 너무 진심이어서 끝내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고급 양복, 진주 목걸이를 한 시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짓는 시아버지. 다들 교양 있고 반듯해 보였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날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오래 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웃는 입과 웃지 않는 눈을 구별하는 감각 말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꾹 참았습니다. 혹시 내가 예전 사람처럼 의심부터 하는 건가 싶어서요. 딸 인생을 내 과거의 그림자로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수진이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시댁 어른들도 잘해준다고, 민재 씨도 바빠도 자기 잘 챙겨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전화가 줄었습니다. 문자도 짧아졌고 영상통화는 이상하리만치 피했어요. 내가 얼굴 좀 보자고 하면 피곤해서 그렇다, 감기에 걸려서 그렇다, 피부가 뒤집혀서 그렇다, 늘 이유가 있었어요. 명절에도 잠깐 내려왔다가 금방 올라갔고 그때도 긴팔 옷을 꼭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딸이 억지로 웃는 얼굴을 보면 차마 끝까지 캐묻지 못했어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잘 살고 있지 않아도 내게 말하지 않으려는 걸 눈치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쓰러진 딸의 몸을 보는 순간 나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한쪽 눈은 보라색으로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고 목 아래에는 손으로 움켜쥔 자국이 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팔과 어깨에는 오래된 멍이 겹겹이 있었고 옷깃 안쪽으로는 화상처럼 보이는 자국까지 비쳤어요. 만삭의 몸으로 간신히 택시에서 내린 딸은 나를 보자마자 울지도 못하고 그냥 떨기만 했습니다. 그 떨림은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너무 오래 무서운 일을 겪으면 몸이 그렇게 떱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그런 인간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게 화가 났고 내 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혼자 버텼다는 게 화가 났고 그 집안 인간들이 아직도 멀쩡히 비싼 양복 입고 웃고 있을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힐 만큼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소리부터 지르지 않거든요. 나는 먼저 딸을 안아들고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내내 딸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더 수상했습니다. 단순히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말하는 것 자체를 겁내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냥 남편 하나가 미친놈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아니면 그 집안 전체가 내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처음이 아니면 어쩌지? 혹시 내 딸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이렇게 버텨온 거라면 어쩌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도 말하지 않았고 나도 아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려면 시골 과수원 할머니 복순이 아니라 30년 전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던 복순 누님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 다시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 좀 모아. 그 말에 담긴 뜻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내 성질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다시 연락했다는 건 누군가 선을 넘었다는 뜻이고 그 누군가가 아주 크게 잘못 건드렸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날 밤 내 과수원으로 오래된 차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불빛을 보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런데 정작 그 시작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병원에서 듣게 될 딸의 상태,
의사가 보여줄 오래된 상처들, 그리고 내 딸이 2년 넘게 숨겨왔던 끔찍한 비밀은 그때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왜 잊고 살던 사람들까지 다시 모아야 했는지, 그리고 내 딸을 때린 남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밝혀지게 됩니다. 내 딸을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복도를 뛰어들어오는 동안에도, 간호사들이 들것을 끌고 와 딸을 데려가는 동안에도 나는 마치 꿈속에 있는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내 딸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까? 내가 모르는 동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병원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게 번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응급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아까 딸을 부축할 때 묻은 피가 손가락 사이사이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피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숨을 눌렀습니다.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금 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아기는 괜찮습니다. 심박도 안정적이고 지금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벽을 짚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뱃속 아이까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사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님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에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의사는 나를 엑스레이가 걸린 판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흰 불빛 위에 뼈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의사는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갈비뼈입니다. 금이 갔다가 붙은 흔적이 있습니다. 최근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다친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다른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어깨 쪽도 보십시오. 오래된 타박상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화상입니다. 담뱃불 같은 열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흔적입니다. 내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한 번 다친 몸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흔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내려왔을 때 긴팔 옷을 입고 있던 딸, 영상통화를 피하던 딸, 괜찮다고 웃으며 전화를 끊던 딸. 그 모든 순간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그동안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도 맞은 흔적이 많습니다. 얼굴멍, 갈비뼈, 타박상, 목 압박 흔적까지 있습니다. 임산부 상태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였습니다. 내 딸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 집안에 시집가서 걱정 없이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내 딸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깨어난 겁니다. 나는 천천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수진이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내가 옆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그 말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두 번 해본 말이 아니라는 걸 그 말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말해왔던 겁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여기 엄마야. 그제야 딸의 눈이 천천히 나를 향했습니다. 초점이 맞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보는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내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딸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약 때문인지 몸이 지친 건지 금방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부어오른 눈, 터진 입술, 마른 광대. 그 얼굴 위로 예전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릴 때 사과나무 밑에서 뛰어놀던 얼굴, 학교 운동회에서 나를 찾던 얼굴, 대학 합격했다고 울던 얼굴. 그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딸은 왜 이제서야 도망쳐 온 걸까? 왜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남편이라는 놈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때 병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딸의 남편 강민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결혼식 때 보았던 시어머니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병문안을 온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병실 안에서 꺼내 들게 될 것이 돈 봉투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그날 병실 안에서 벌어질 일은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내가 30년 전에 버렸던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2 사람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딸의 남편 강민재와 시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표정.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이 어떤지, 말투 하나만 들어도 어떤 인간인지. 그 2 사람에게서 나는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수진이 괜찮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2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민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보고서 쓰듯이 하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숙이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가 의심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툼이라고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그런 일 한 번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위에서 딸은 눈을 감은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내 말에 민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온몸에 멍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목에 손자국이 있습니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다 부부싸움입니까?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입니다. 그 말에 이어 그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 고생하신 것에 대한 성의입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큰 돈이겠죠. 병실 바닥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일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골 과수원 할머니 하나 돈으로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봉투를 그대로 민재의 가슴팍으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민재의 양복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구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돈다발이 흩어졌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병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놀라서 고개를 내밀었다가 상황을 보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딸 뼈 붙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딸 인연이 돌아옵니까?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숙의 표정도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부부싸움이라고 했죠. 나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말 경찰 앞에서도 그대로 하십시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돈 어른, 감정적으로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감정적이라. 내 딸이 죽을 뻔했는데 감정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서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넘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숙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내가 물러나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을 게 없겠죠. 나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들한테. 병실 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다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합니다. 그 말에 민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정숙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저 시골에서 과수원이나 하는 늙은 엄마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날 밤 내 과수원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끊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내가 전화를 한 이유를 아직 듣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처음으로 꺼내게 될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때린 놈이 누군지 찾아야겠다. 그런데 그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남편 하나의 폭력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 딸이 2년 동안 혼자 숨겨온 더 끔찍한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재벌 집안 전체와 맞서는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병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흩어진 돈다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민재와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어 다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내가 그 돈을 다시 봉투에 넣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중에라도 저 사람들이 이 돈을 빌미로 무슨 말을 꺼낼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던져놓고 나중에 말 바꾸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봉투를 다 채운 뒤 나는 그걸 그대로 민재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잠깐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시골 과수원에서 평생 흙이나 만지던 늙은 엄마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 얘기하지 마. 그 말이 떨어지자 정숙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 병문안 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일이 커지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커졌어.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병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커질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늘 사람들이 오가지만 그 발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재와 정숙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사람, 머리가 희끗한 사람, 그리고 몸집이 큰 사람. 그들은 병실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님.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재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마 처음 듣는 호칭이었을 겁니다. 시골 과수원 할머니에게 누님이라니.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왔어. 그 세 사람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전화 받고 바로 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민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긴장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0년 전 나와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을 보면 눈을 피합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휘어졌어도 사람의 분위기라는 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간호사가 잠깐 문을 열었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내 말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민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몸집이 큰 남자가 민재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님, 밖에서 얘기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를 따라 네 사람이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창문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창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수진이 맞았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오래 맞은 것 같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내 딸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살았는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 누구입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 안에는 내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딸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놈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민재에게 꽂혔습니다. 민재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도 처음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이 일이 단순히 돈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병실에서 돌아온 뒤 나는 딸의 휴대폰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이 사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사진 수십 장, 녹음 파일 여러 개,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될 영상 하나. 그 영상 속에는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병실에 함께 왔던 그 시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가족 문제도 부부 싸움도 아니게 됩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 옆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수진이는 약 때문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잠결에도 몇 번이나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다시 어딘가로 끌려갈 것처럼 딸의 손이 계속 내 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병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딸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이 퍼진 얼굴, 터진 입술, 마른 광대. 그 얼굴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무서운 엄마였을까?
아니면 이 아이가 끝까지 나를 걱정했기 때문일까? 그 답은 그날 밤 조금 뒤에 알게 됩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옆에 있는 걸 몰랐습니다. 잠깐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딸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그 말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말 못해서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딸은 더 말을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어? 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 밀쳤어.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때렸어.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계속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인간들 패턴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됐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사실은. 그리고 딸은 침대 옆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 하나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나는 그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화면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씩 넘겼습니다. 딸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어떤 사진은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목에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날짜가 다 달랐습니다.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누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보지 마. 하지만 나는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거실 CCTV였습니다. 화면에는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내 딸이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민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딸의 몸이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장면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멈춘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병실에서 돈 봉투를 내밀던 그 여자. 시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나는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몇 초 뒤 영상 속에서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나는 그 순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전체가 내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겁먹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화를 낼까봐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딸이 눈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한다. 그 말은 그냥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내가 본 그 영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USB를 들고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싸움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병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여러 번 딸의 얼굴을 확인했고 딸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몇 번이나 손을 대어 확인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을 때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딸이 건넨 USB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간호사 몇 명만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 밖으로 나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새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감정이 그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바로 과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과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들만 바라보고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풍경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수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병실에서 봤던 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들 머리가 휘어졌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나와 같은 세상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궁금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만에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맞았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놀라서 소리를 내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내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몸집이 큰 남자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몇 초 뒤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 이건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집안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강석훈 회장 집안이라는 이름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돈, 권력, 정치, 언론까지 연결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그냥 때린 놈 하나 잡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그 사람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정면으로 붙으면 우리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세상이었다면 이런 일은 단순했습니다. 사람 하나 잡아다가 무릎 꿇리고 사과받으면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다시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경찰에 갈 거다. 그 말에 몇 사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예전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도 부를 거다. 이번에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 세상 사람들에게 언론은 늘 피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힘이 세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간다.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다 보여줄 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해한 겁니다. 내가 왜 그들을 다시 불렀는지.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님 기자 아는 데 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로 떠오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역신문에 아는 놈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만하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 일은 모릅니다. 대신 정의감 하나는 있는 놈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러라. 그렇게 해서 그날 오후 내 과수원에는 기자 한 사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USB를 건네고 영상을 보여주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자의 한마디가 이 싸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세상 뒤집힙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부터 강석훈 회장 집안을 향한 아주 조용한 균열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자가 과수원에 올라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왔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어깨에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수원을 둘러보며 잠시 서 있더니 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받고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그를 마당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시골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사건 하나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간단히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언제 일이 벌어졌는지, 병원 진단은 어떤지, 경찰에는 신고했는지. 나는 그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라. 기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몇 초 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민재의 손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자 그의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내 딸의 모습이 나오고 그 뒤에 서 있는 정숙의 모습이 보이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수십 장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다른 상처 사진들이었습니다. 기자는 사진을 넘기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뒤 그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사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세상 뒤집힙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강석훈 회장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떤 파장이 생길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기사를 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상 진짜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집안 입장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곧 상대에게도 연락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라. 기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진단서, 과거 치료 기록, 딸이 다녔던 다른 병원 기록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전문가에게 CCTV 파일을 넘겨 진위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강석훈 회장 측에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공식 질의였습니다. 회장 아들 강민재의 가정폭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그 집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움직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면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괜히 큰일 만들지 마십시오. 기자는 그 통화 내용을 그대로 나에게 전해줬습니다.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작은 매체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과수원 운영 시골 노모, 대기업 집안의 합의금 요구. 나는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돈을 뜯어내려고 사건을 꾸민 것처럼 써 있었습니다. 딸의 폭행 이야기는 짧게 언급되었고 대부분은 내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노린 거네. 요즘 이런 사람 많다. 재벌 물고 늘어지면 돈 나오니까. 나는 그 댓글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를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안이 얼마나 급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기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 하나가 올라간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는 갑자기 더 느려졌고 병원에도 이상한 전화가 몇 번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병원 복도에서 딸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만하자. 그 말은 내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를 나는 곧 알게 됩니다. 그 집안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압박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딸이 병실 침대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을 때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만하자.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내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욕하는 기사도 나오고 사람들이 엄마 욕해.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혼자 휴대폰을 보다가 그 기사들을 본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와 댓글들, 그리고 거기에 달린 말들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몇 년 참았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 참아서 뭐 달라졌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참으면 끝나는 일 아니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한다. 그 말에 딸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과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 산골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달빛 아래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과수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아직 따지 못한 사과들이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까워서 바로 주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삶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끊어내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날, 사람들을 떠나 이 산골로 내려왔던 날, 딸을 안고 사과나무를 심던 날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내 딸을 부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돈과 힘으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도 그 사람들도 모르게 혼자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강석훈 회장 회사 본사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회사 직원들, 출입증을 목에 건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냥 시골 할머니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가방에서 합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직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만삭 딸 때린 재벌 집안 책임져라. 글씨는 삐뚤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합판을 들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힐끗 쳐다보고 갔고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합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몇 번 더 말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합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음 날도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매일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쯤 한 젊은 여자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그날 저녁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과수원 엄마 1인 시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키 작은 할머니가 거대한 회사 건물 앞에서 합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몇천이 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몇만이 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재벌가 가정폭력 사건인가? 저 할머니 누구야?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가 건넸던 USB 영상이 기자 손에서 편집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집안이 아무리 돈과 힘이 많아도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는 숨기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로가 터지는 날 강석훈 회장 집안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였다. 나는 평소처럼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합판을 들고 서 있는 것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상태였다. 처음 며칠은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었기 때문이다. 내 딸 얼굴이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딸의 얼굴,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고 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그 생각을 하면 다리가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회사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몇몇 사람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나를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며 서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다. 그때 젊은 남자 하나가 내 앞에 멈춰섰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할머니, 이거 보셨어요? 화면에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 제목이 크게 보였다. 만삭 아내 폭행 CCTV 공개.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영상은 바로 내가 기자에게 건넸던 그 영상이었다. 기자는 결국 그 영상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영상 속에는 거실 CCTV 화면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민재가 내 딸을 밀치고 때리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 서서 말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정숙의 모습까지 전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영상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이미 수십만을 넘고 있었다.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이거 진짜냐? 재벌 집안 미쳤다. 만삭 아내를 때린다고? 옆에서 보고 있는 시어머니 뭐냐? 사람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회사 건물 앞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 나를 못 본 척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들 나를 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건물 안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나왔다. 그리고 회사 입구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더니 양복 입은 남자들이 급하게 내려왔다. 나는 그 얼굴을 바로 알아봤다. 그 집안 법무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서로 눈치를 보며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제 저쪽도 상황을 알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오후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 기사였다. 대기업 회장 아들 가정폭력 CCTV 공개. 그 다음에는 방송 뉴스였다. 기자회견 영상과 CCTV 화면이 함께 나오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내가 회사 앞에서 합판을 들고 서 있는 장면도 함께 나오고 있었다. 과수원 엄마의 1인 시위.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 나는 병원에 돌아와 딸 옆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계속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었다. 딸은 화면을 보다가 나를 바라봤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엄마 이거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사실 그때부터는 상황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 주가는 바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래처 몇 곳이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인터넷에는 불매운동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 집안 이름이 계속 뉴스에 나왔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늦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사건 관련해서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다. 한 달 넘게 움직이지 않던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이 일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강석훈 회장 집안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뒤집어 보려고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 이 싸움의 결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다음 날 오후였다. 나는 병실에서 딸 옆에 앉아 있었다. 딸은 잠들어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하단 자막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강석훈 회장 긴급 기자회견.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다. 기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회견장이 보였다. 잠시 뒤 회장이라는 사람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나는 그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결혼식 날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며 웃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굳어 있었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그는 준비된 종이를 들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회사 이미지와 관련된 사실 왜곡이 있다. 가정 내 다툼이 과장됐다. 악의적인 음해가 있다. 그런 말들이 이어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뒤 마이크가 민재 앞으로 넘어갔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부부싸움이 조금 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병실 TV 화면 속에서 민재는 눈가까지 붉히며 반성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표정이 어떤 것인지. 그 순간이었다. 회견장 뒤쪽에서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확인하셨습니까?
회견장 분위기가 순간 흔들렸다. 다른 기자들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나는 TV 화면을 바라봤다. 바로 그 순간 화면 하단에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다. 내가 처음 봤던 그 CCTV 영상이 아니라 또 다른 영상이었다. 이번에는 소리까지 들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 민재의 고함이 그대로 들렸다. 그리고 딸의 울음소리도 함께 들렸다. 그 장면 옆에는 또 하나의 화면이 붙어 있었다.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부부싸움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민재의 얼굴이었다. 뉴스 화면은 두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기자 하나가 정숙을 향해 물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옆에 서 계시는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메라가 정숙 얼굴을 잡았다. 그녀의 입이 잠깐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이게 부부싸움입니까? 폭행 방조 아닌가요? 회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화면 속에서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법무팀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속삭였지만 상황은 이미 늦었다. 결국 회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기자회견은 그대로 끝났다. TV 화면이 다시 뉴스 스튜디오로 넘어갔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경찰은 강민재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 중입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딸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몇 시간 뒤였다. 병실 문이 열렸다. 경찰 2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민재가 서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피해자 확인 절차 때문에 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우리 딸 때린 손이 그거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그를 다시 데리고 나갔다. 병실 문이 닫혔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딸 옆에 다시 앉았다.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몇 달 뒤였다. 딸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작은 여자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울고 있었다.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름 뭐로 할까? 나는 잠시 아이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봄이. 딸이 웃었다. 병원 창밖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봄은 결국 온다는 것을. 우리는 병원을 나와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왔다. 앙상한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딸은 아이를 안고 나무들을 바라봤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예전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지 않았다. 다시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